그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날 마이너스 3% 나스닥이 이제 하락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신호를 보고 한 달간은 거래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 달이 지나서는 이제 다시 상황이 그렇죠. 되는데, 예. 근데 그 마이너스 3%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가 발생이 됐어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4회 정도 혹은 예. 뭐 3회 정도 예. 발생이 됐어요. 그럼 이건 공황이 오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4번이 뜨면 마이너스 3%가 4번이 무조건 뜨면 4번? 네, 4번 이상이죠. 아, 4번 이상이 최소한 4번이 뜨면 그때는 이제 공황이니까 그때부터는 2달을 기다리는 거고. 그때는 그때 2달 기다리는 거고, 한 번이 떴을 때는 무조건 한 달 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10월 10일 날 뜨면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내가 이제 모든 주식을 팔고 TLT로 바꿔 탄 다음에 이게 11월 11일까지 기다리는 거죠. 1거래일 후까지, 한 달 1거래일 후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고, 그때까지 만약에 마이너스 3%가 안 떴다. 그러면 그때는 TLT를 팔고 다시 주식을 사는 거죠. 세계 1등 주식을 사고. 그러면 무조건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딱 하락이 되면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전부 정리를 하고 그렇죠. 채권으로 TLT로 갈아타고 그 순간 그리고 나서 딱 한 달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채권을 매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렇죠. 다시 그 1등 주식을 매입을 해라. 그렇죠. 근데 중간에 만약에 이제 11월 10일인데 그때까지 마이너스 3%가 안 떴으면 그때 사는데 2018년도 10월 달 같은 경우가 한 10일 있다 또 떴습니다. 그때 마이너스 4%가 또 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패드의 이제 금리 정책 때문이었었는데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다가 그 10월 4일 날 정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파월 의장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금리를 더 올리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10월 10일 날 충격을 받으면서 그때 마이너스 4%가 확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위기가 와서 1월 4일 날 1월 3일 날 정도에 이제 마이너스 3%가 한 번 더 뜨거든요. 왜냐하면 1월 4일 날 파월 의장이 뭐라고 이제 멘트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때 이제 패드 의장이 하는 날이었었는데 1월 4일 날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1월 3일 날 또 마이너스 3%가 또 떴어요. 그래가지고 떴는데 1월 4일 날 패드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금리를 동결하겠다.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1월 3일 날 떴으니까 2월 4일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TLT를 사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이 시장 상황이 바뀌는, 그러니까 무조건 매뉴얼대로 이제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면 진짜 손해는 없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이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세계에서 단 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이제 파월 의장이고,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뉴스를 막 만들어내긴 하지만 실제로 시장을 바꾸는 힘은 파월 의장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패드에 있는 의장이 어떤 식으로 멘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포지션을 좀 더 바꾸면 그때는 이제 좀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1월 4일서부터 시작해서 2월 4일까지가 한 달 동안에 30%가 올랐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월 달이니까 예를 들어서 1월 3일 날 마이너스 3%가 났어요.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딱 30일 지난 다음 달 4일 날 사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또 마이너스 3%가 한 번 또 생겼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마이너스 3%에서 31일째인가요? 아니면 두 번째에서? 두 번째에서 다시 한 달을 또 기다리는 그러니까 거죠. 마지막 마이너스 3%에서 한 달 후. 3% 이상이죠. 무조건 3%나 마이너스 4%나 하여튼 3% 이상에서 이상? 이상해서 또 한 달을 또 기다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8년도 10월 달 같은 경우가 보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한 2월 4일까지 계속 가는 거죠.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규칙대로 한다면. 그렇죠. 살 수가 그러면 없고. 그때는 계속 TLT 채권을 보유하고 그렇죠. 계시는 거고. 그때는 많이 올랐나요? 한 5%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때 한 30% 정도가 이제 지수 자체가 빠졌고요. 그때 애플 같은 경우도 거의 한 210달러 찍고 그다음에 135달러까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뭐 2,000달러 찍고 그때 한 1,300달러까지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그때 내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TLT로 갈아탔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내가 저점, 그러니까 뭐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그 저점에서 만약에 내가 분산으로 이제 샀다면, 분산으로 10%씩 해가지고 샀다면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거래는 우리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키움 증권이 됐든 뭐 미래에셋 증권이 됐든 이런 HTS를 통해서 다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TLT를 제가 그러니까 20년물 미국 국채가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나 왜 20년물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미국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3년물이다, 5년물이다, 10년물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3년물이나 뭐 3개월물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아무리 공항이 와도 그 미국이 3개월 후에 망하냐? 봤을 땐 안 망한다라는 거죠. 네. 예. 근데 20년 후에는 망할 수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망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이게 길면 길수록 이게 주가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20년물 정도를 이제 본 거고요. 그때가 됐을 때 얘네들은 그 굉장히 많은 신흥국 자산들이 그 미국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달러 가치도 높아지고 거기서 이제 안전자산을 찾아서 오기 때문에 금이나 아니면 이런 그 채권 이런 쪽이 이제 유망하다고 보는데 금보다도 그 채권 수익률이 한 2007년도서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채권 수익률이 더 좋았습니다. 미국 국채 채권 수익률이 그래서 한 7% 이상이 나왔고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금보다는 그런 그 당시에는 그 채권 수익률이 훨씬 더 낫다라고 보고 매년? 네, 매년.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 네. 아, 네. 그 공황, 그러니까 우리 세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대응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언제 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예상하지 말고 단지 그 마이너스 3%라는 나스닥 그거를 하나의 신호로 삼아서 이렇게 대응을 하면 오히려 이런 위기 속에서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좀 신선한 주장이시라 네, 좀 인상 깊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책에도 안 나와요. 제가 만든 거라. 네. 자, 그러면 이제 주식을 사야 할 때와 또 팔아야 할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이게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뭐 주식을 사는 거는 뭐 세계 1등 주식이다 그러면 그냥 에브리데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서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장기간 봤을 때 항상 높은 수익률을 이제 그 이룰 수 있었고, 그러니까 뭐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애플 같은 경우가 현재 1등인데 작년서부터 1년간 수익률을 따져 보니까 한 107%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제가 이제 제시하는 수익률이 25%에서 30% 정도가 됐을 때 한 20년 정도가 지나면 100배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그런 식으로 많이 오를 때는 그냥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에브리데이 항상 1등 주식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1등 주식을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 1등 주식을 포함해서 내가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든가 이런 그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나스닥에서 마이너스 3%가 떴거나 아니면 뭐 1등하고 2등이 바뀌었거나, 그 바뀌었을 때도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뀌었을 때도 그냥 1등 팔고 2등으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그 1등과 2등이 공존해서 갈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제가 쭉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뭐 엑선모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가거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와 GE하고 같이 가거나 뭐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게 그 시가총액이 10% 이내일 때는 같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10% 이내일 때는 둘 다 같이 갖고 갑니다. 5대5로 나눠서. 5대5로 갖고 가고, 근데 만약에 이게 10% 이상이 차이 났다. 그러니까 만약에 1등하고 2등이 있는데 난 1등을 먼저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2등이 막 올라와가지고 1등하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엎어쳤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1등의 반을 팔고 2등의 반을 타는 거죠. 2등의 반을 타고 그 다음에 2등이 다시 떨어져가지고 10% 이상 차이가 난다면 2등은 더 이상 갖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2등은 버리고 1등으로 이제 다시 갈아타는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마이너스가 3% 떴을 때는 얘네들이 공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전부 팔고 그때는 TLT로 갖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가 난다는 건 우리가 이제 종가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오전장이 되겠네요.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3%가 뜬 다음에 그 확률적으로 이게 보다 보니까 3분의 2 정도는 올랐어요. 마이너스 3%가 뜨고 그 다음날 오를 확률이 3분의 2입니다. 3분의 1은 떨어졌고. 근데 이제 치명적인 게 뭐냐면 그 3분의 1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진짜 폭락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황일 경우에는. 그게 그 블랙 먼데이가 먼데이잖아요. 월요일인데 그때가 금요일 날 마이너스 3%가 뜨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블랙 먼데이 때 마이너스 11%가 뜨고 화요일 날 마이너스 9%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6시에 이제 끝나는데 장이, 미국 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무조건 5시 반에 일어나라. 그래서 장을 확인을 하고 그때 마이너스 3%가 뜰 것 같으면 한 50분 정도에, 그러니까 다 매매를 하고 TLT로 갈아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때 못 팔았으면 그 다음 날 팔아도 상관은 없다. 그러니까
그날 종가 예. 지금 상황이 마이너스 3%를 넘어섰어. 예.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끝날 것 같아. 예. 그러면 그냥 그 장중에 예. 그냥 매도해버려라. 그렇죠. 한 50분 정도에 보고 매도하고 마지막 예, 50분 예, 정도 예. 사이에. 예. 아. 얘네들은 이제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게 던지는 것들은 금방 날아갑니다. 이제 이런 공황이 왔어요. 세계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럼 이 부동산과 주식 과연 얼마나 떨어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폭락한다 하지만 이게 감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얼마가 떨어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떨어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대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확 떨어져면 대응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2008년도 금융위기다, 아니면 뭐 IMF다, 뭐 이런 것들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때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 한국 부동산이 있겠죠. 한국 부동산은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하는데 주로 이제 강남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폭락했던 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들은 어차피 거래가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일단은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은 세입자하고 연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직장에서 잘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자하고 연락이 안 되고 내가 월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월세 자체를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집주인 같은 경우도 연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갭 투자한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역전세가 일어나다 보니까 한두 집은 이제 그 어느 정도 태워줄 수는 있는데 이게 뭐 한 10채를 역전세를 나게 되면 아예 연락을 안 받는 게 이 사람 이제 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싼 집으로 가고 싶어도 그때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뭐 회사에서 이제 그만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때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예 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그 원금 상환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 2006년도 정도에 14억 정도를 했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가 지나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8억 6천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강남에다 이제 갭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뭐 제가 아는 사람 같은 경우도 그 한 11억 정도인데 뭐 대출을 굉장히 많이 껴가지고 한 10억 정도를 대출을 받고 2008년도 바로 전에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구매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 600만 원 정도를 이제 이자로 내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그 생활비 한 400만 원을 합치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단타로 보고 이제 자기 이제 치고 빠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2008년도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나서 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원금 상환이 들어오다 보니까 대응이 안 되고 더 많은 이자를 그때는 이제 이자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 더 많은 이자와 생활비까지 이제 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채라서 그나마 버틴 거고 좀 돈이 있는 친구라 이제 버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신용불량자가 거의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비싸면 비쌀수록 지금 현재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부동산은 별로 이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미래도 없다고 생각해서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샀다라고 했을 때도 얘네들은 그때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친다면 무조건 오는 거니까 언젠가는 옵니다. 근데 왔다면 얘네들은 대응이 안 된다라는 거죠. 대응이 안 되는 거는 일단은 그 강남에 있는 사람들 특히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을 하면서 그 아파트도 이제 굉장히 비싼 걸 이제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금융위기가 터지는 순간 주로 이제 엔화 대출이나 달러 대출을 갖고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때 당시에 이제 달러가 굉장히 많이 모자르고 이자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는 2배로 뛰고 그다음에 이자율도 거기에 연동이 돼서 이제 뛰다 보니까 사업은 망할 수가 없는 거고 흑자 부도는 날 수가 없으니까 강남에 있는 부동산 먼저 팔면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강남에 있는 부동산들은 실거래가가 뜨거든요. 그 실거래가가 뜨는 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데는 아예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잘 모르고 경매나 나와야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가기 때문에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금융위기가 다시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제가 강남이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앞으로도 이제 괜찮다라고 보긴 하는데 그게 그때는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주식은 아예 대응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증권사 직원이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제일 편했대요. 왜 편했냐면 장이 시작하자마자
30% 정도의 하한가를 맞고 모든 전 주식이 하한가를 맞고 그때 제가 3일 연속 하한가 맞았어요. 그래서 제 아는 사람은 30일 연속으로 하한가를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갖고 있는 주식의 80%가 떨어지는데 하한가 맞아도 팔 수가 없는 이유가 일단은 외국인이나 아니면 기관들이 물량을 던지다 보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주식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주식인데 팔린다라는 게 통하지 않는 거죠. 아예 그냥 계속해서 하한가를 맞으면서 한 30일 가까이 가다 보니까 내가 이걸 갖고 팔아가지고 생활비를 쓴다거나 뭐 이런 게 거의 완전히 진짜 한 85% 정도가 날아간 다음에 이제 생활비를 쓰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대응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뭐 결국은 뭐 땅도 아니고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그때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세계적인 주식 그러니까 뭐 특히나 이제 미국에 있는 뭐 1등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일단 공항까지 안 가고요. 공항은 이제 마이너스 3%가 4번이 뜨는 때가 공항인데 실제로 마이너스 3%가 처음 떴을 때 난 던지고 먼저 TLT를 샀기 때문에 나는 공항이 4번이 뜬다 하더라도 나는 그때 TLT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그 채권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고 공항을 지켜보기만 하고 아 확정됐구나 그러면 2달만 기다려야 되겠구나라고 하고 나는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항을 예측하지도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도 보진 않고 그냥 돈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경제학자 중에 돈 번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돈 번 사람이 누구냐면 케인즈죠. 케인즈가 이제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게 주식을 살 때는 내가 좋아하는 주식이 아니라 그 남이 좋아하는 주식. 그래서 이제 미인 대회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영국에서 그 케인즈가 있었던 당시에 뭘 했었냐면 그 미인 대회에 나올 사람 100사람을 뽑아가지고 사진을 올려놓은 적이 있었대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누가 1등을 할 것이냐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찍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맞췄을 경우는 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상금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찍나를 봤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을 찾는 게 아니라 1등이 될 만한 여자를 찍어가지고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케인즈 같은 경우도 무조건 처음서부터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여러 가지 실패를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패를 많이 봤는데 왜 실패를 봤나를 이렇게 따져보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경제학자니까 경제학자처럼 이제 예측을 한 거죠. 시장 예측을. 그래서 뭐 퍼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될까를 보고 투자를 했더니 무조건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실패를 굉장히 많이 보고 이 사람이 그 미인대를 보고 생각한 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 주식이 가장 좋은 주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돈의 흐름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고 봤는데 그게 사람이 제일 많이 몰리는 주식은 어떤 주식이냐면 세계 1등이 제일 많이 몰리는 주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응을 그러니까 그 세계 1등 같은 경우는 돈의 흐름이 제일 많이 몰리는 거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1등이 된 거고 그게 만약에 세계에서 1등이 만약에 2등이 됐다라고 한다면 얘는 힘이 떨어지고 다른 주식이 또 많이 몰리는 주식이 되기 때문에 돈의 흐름에 따라 대응을 한다면 그러면 큰 부자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